예요. 오늘은 우리가 소송의 주체를 죄송합니다. 법원, 검찰, 그리고 피고인으로 두었을 때 이 소송의 주체인 법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평한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원은 반드시 객관 의무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공평하게 법원을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제2장 제17조부터 법조문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25조까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는 제척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사유, 여기서 일정한 사유라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사유. 이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사유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라는 것이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사유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 재판이거나 아니면은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다면은 그때는 객관적인 견지에서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 재판 또는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사유들을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사유로서 법률에 표시를 해놓고요. 제척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 법원의 구성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척이고요. 기피라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제척 사유가 아니라도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쟤 좀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피제도라고 하고요. 회피제도는 법관 스스로 자기가 불공정 재판에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은 자, 나 안 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일치하고요. 다만 그것이 법률상 자동으로 배척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 또는 법관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인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자, 법원은 소송의 주체이지만 당사자는 아니긴 하죠. 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자,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법관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심판하였다라는 것 이외에 소송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고 자격이 있는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겠지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전부 뭐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제도이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구별 개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17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법전 17조를 보시면 제척의 원인, 그 다음에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배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18조를 보시면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당사자죠.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기피 사유가 있을 때 직무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자, 회피는 24조인데요. 자, 24조에 보시면은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피 사유가 있을 때 18조죠. 18조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탈퇴를 하는 것. 그래서 제척의 경우에는 법률상에 제한적인 열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나 회피의 경우에는 기피는 제척 사유 이외에 또 다른 사유도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비유형적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와 회피의 차이는 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면요. 신청권자가 다르죠. 자, 신청권자가 여기서는 검사나 피고인이었고요. 회피는 법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제척. 제척은 제17조에 있었죠. 구체적 사건의 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현저한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법률상 배제 사유입니다. 적용 범위는 공소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증거보전 절차, 증인신문 절차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증거보전이나 증인신문은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또는 공소제기 후 공판 절차나 약식명령, 직결심판, 증인신문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자,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은 아까 우리가 17조에서 봤죠? 피고 사건에 대해서 제척 원인이 있는 개개의 법관입니다. 자, 법관하고 판사의 차이는 아시죠? 자,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상의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의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유리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법관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인 경우, 간접 피해자인 경우는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관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일정한 혈연적 또는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때에는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겠죠. 피고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때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때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사유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제1호 법관이 피해자인 때, 자, 그러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의 우려가 있겠고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인 때, 그때는 누구의 친족 또는 대리인인가에 따라서요,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재판이 가능하겠죠. 자, 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이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5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또는 6호는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감정인이 된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또는 변호인 된 때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는 법관이 동시에 검사나 경찰관 또는 변호인이 될 수는 없겠죠. 자, 언제냐?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당해 사건의 검사, 사법경찰관,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때를 의미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7호입니다. 자,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 조사 또는 심리에 참여한 때 이것이 언제인가? 자, 우선 전심이라고 있죠. 전심 재판.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써놓은 거 맞습니다. 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앞전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먼저 한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1심, 2심, 3심이 있을 때 3심에 대해서는 2심이나 1심, 2심에 대해서는요 1심이 바로 전심 재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약식명령이 있다. 자, 약식명령이요. 약식명령은 1심에 대해서 전심 재판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1심입니다. 자,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것은 법관이 이미 그 사건에 관여를 함으로써 무엇이 생길 우려가 있냐면 예단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심 재판에 관여한 자가 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을 했던 자가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를 통해서 뭐 2심 재판을 법원을 구성한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1심에서 단독부 재판이었다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던 자가 지방법원 합의부를 구성해서 2심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자가 2심의 합의부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법관이 가지고 있는 예단은 2심의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한 재판은 법관은 직무로부터 빠져야 되겠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전심입니다. 즉 전심이라는 것은 앞에서가 아니라 1심에 대한 2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서 1심, 2심, 3심 우리는 3심 제도이지만 3심이라고 해서 항상 3번만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심 한번 하고요.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하고 2심 그 다음에 2심에서 다시 파기 환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1심으로 내려왔죠? 1심에서 다시 재판하겠죠. 그러면 이때요. 자, 2심에서요. 이 2심이 구성이 될 때 1번 재판에서 했던 자가 2번 재판에 관여를 하면 이건 전심 재판에 관여한 자가 법원을 구성한 것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요. 1심의 1번 재판에 관여했던 자가 3번 재판에 관여를 할 때 이때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이야. 자, 맞을까요? 전심에 해당이 될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이게 1심이죠? 이게 2심이죠? 자, 그러면은 신급을 바로 전심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동일 신급입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 관여한 자가 3 번째 재판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동일 신급에 관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면 약식명령에 관여했던 자, 약식명령을 발부를 했던 법관이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자 1심 재판에 단독부를 구성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일 신급입니다. 이때는 전심 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전심은 상소에 의해서 불복 신청된 종국 재판을 의미한다. 즉 상소에 의해서라는 것은 신급을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1심, 2심,
2심, 3심 이렇게요. 전심의 예는 그래서 2심에 대한 1심, 3심에 대한 2심 또는 1심을 의미를 하고요.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 그리고 재심 판결의 대상인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제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심 재판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거 재심 판결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예, 원심법원에서 한다고 했죠. 확정 판결이 난 원심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원심법원은 동일신급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또한 당해 사건에 전심에 국한을 하기 때문에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이나 분리심리된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전심 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동일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 피고인의 동일 사건 이것만이 전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전심에 해당되지 않고요. 동일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공동 피고인의 사건, 분리심리된 공동 피고인의 사건이다. 그러면은 동일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전심 아닙니다. 다음으로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 재판에 관여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설은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즉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왜 전심 재판은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왜? 동일 신급이기 때문에 1심이요. 자, 그렇지만 이미 약식 명령을 내렸다는 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을 그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하는 것으로 보자. 그래서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로서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설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소극설은 신급을 같이 하는 재판입니다. 전부 다 1심이다 이거죠. 동일 신급이다. 따라서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1심에 관여를 하면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약식 명령을 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를 한 경우, 그때에는 약식 명령은 뭐가 될까요? 이것도 1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의 재판을 한 자가 2심에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겠다. 여기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요. 자, 판례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네. 전심 재판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불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례의 태도니까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는 경우를 지금 판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송 계속의 이전을 통한 절차의 연결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절차는 당연히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재심 청구의 대상인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 사건에 관여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상고심에 관여한 법관이 형소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 정정 신청 사건에 관여를 한 경우, 자, 이때에는 파기환송 전의 원심 등 이런 것들은요, 전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가 있었는데요. 판결 정정 신청.
상고심의 판례는요, 상고심에 관여를 한 법관이 판결 정정 신청 사건에 관여를 한 경우 이때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판결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판결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예를 들어서 죄명이라든가 아니면은 피고인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오기가 있을 때, 오기요. 이때 이 오기를 고치는 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역시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때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을 판결 정정 절차라고 하고, 이것은 상고심이라는 동일 신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심 재판이 아니다. 또한 공범 사건이라도 분리 심리된 다른 공범에 대한 사건에 관여를 한 경우, 그리고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관여를 한 경우 이때에도 전심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전심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약 6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심 재판에 관여를 한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급, 아래에 있는 신급이요. 요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7호에 보시면은 법관이 사실에 대해서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이때에도 전심 재판과 동등하게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를 한 때라는 것은 전심 재판의 내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뭐에 전제가 되는 겁니까? 유무죄 판결의 전제가 되는 거죠. 유무죄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판단을 했을 때 그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조사, 증거 보전, 증인 신문 절차, 준기소 절차. 준기소 절차 뭐죠? 재정 신청입니다. 재정 신청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소에 준해서 어떻게 해요? 부심판 결정, 심판을 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 강제가 된다고 했죠. 준기소 절차에 의하면요, 기소가 강제가 됩니다. 그러면 준기소 절차에 관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법관이 이거 지금 공소제기 하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죄이면은 공소제기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겠죠. 유죄 혐의가 있다는 심증이 있기 때문에 부심판 결정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제적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다는 것은 구속영장은요,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다. 이때 구속영장의 발부는 물론 이제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지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의 발부의 기준은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것처럼 그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가 뭔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거가 부정하다든가,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럴 때, 그래서 신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으로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특히 보석의 경우에는 우리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어떤 사유가 있으면요, 반드시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또 구속적부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적법 여부,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적법성이 있느냐 이 말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주거부정 이러한 사유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 내용 형성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유무죄에
심증인 거죠. 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판례에 따르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 결정에 관여한 원심 합의보원인 법관. 어렵죠? 예. 원심이 자, 재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피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합의부, 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합의부를 구성한 법관. 근데 이때 기피 여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아시겠지만 이건 내용 형성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합의부를 구성한 법관은 그 당해 사건의 법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자, 실체 형성을 하지 않는 그런 재판에 관여한 경우. 실체 형성이라는 게 뭐죠? 유무죄의 형성이죠.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것은 뭐 할 때요? 실체 형성을 했을 때. 이거는 실체 형성을 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실체 형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치로요. 치로의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가 해당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요. 자, 구속영장 발부는 제가 1심의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요. 2심 재판은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증거 보전에 관여한 경우를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로 보지 않는 그런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척의 효과를 보시면 당연히 발생을 한다. 이거는 법률상의 사유이기 때문에 법관으로서 모든 소생행위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관 스스로 회피 또는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기피는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무시가 되었을 때, 법률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요. 절대적 항소 사유이자 상대적 항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피. 기피라는 것은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를 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자, 18조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절차는 22조까지입니다. 기피의 원인은 비유형적이고 비제한적이라고 한 것이 자, 18조를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18조의 제1호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는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 제2호에 의해서요. 비유형적이고 비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배제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기피 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보시면 일단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모두 되고요. 예. 자, 피해자는 되느냐? 예.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아주 소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공판 전에, 그러니까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 또는 증인신문 절차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의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그리고 기피 사유는 3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이 합의부의 부원이면 그 소속 법원에 하고요. 수명 법관이거나 수탁 판사 또는 단독 판사이면 당해 법관에게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조에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고요. 판결 시까지 이 비유형적이고 비제한적이기 때문에 공판 중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판결 시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판례는요. 판례는 이 판결 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변론 종결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판결 선고는 뭐예요? 재판부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행위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만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요. 하지만 학설의 입장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판결 선고 시까지 그냥 무제한 다 인정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20조에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이것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결여가 된 것을 의미를 하겠지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20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사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간은 이 정도면 되는데 제가 더 잡아 먹을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빨리 해버리겠습니다. 자, 사유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불공평 재판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 법관이 종교관, 신념, 성별,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 지휘권 행사의 정도, 이것은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 행사라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그 권한이죠. 이런 것들은 불공평 재판의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냐 그랬더니 법관이 피고인과 친구인 경우,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인 경우 또는 피해자와 적대 관계인 경우,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 예단을 말하는 경우, 또 법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한 경우, 이때에는 불공평 재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뭐라고요? 네, 피고인과 친구관계, 피해자와 적대관계, 그 다음에 유죄 예단을 말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강요의 경우. 그 다음에 신청 시기는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판례는 종결시, 변론 종결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의 관할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급법원에서 한다. 자, 형식적 요건심사 20조에 있었죠. 19조의 요건을 구비를 했는지 여부는 당해 법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법원의 처리는 법원에서 이제 형식적 요건심사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해 법관에게 의견서 제출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당해 법관이 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냥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배제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소송 진행의 정지. 법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정지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예를 들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것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또는 증거 멸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증거조사,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소송 진행을 정지를 하는 것 다음으로 관할은 제21조에 보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그리고 못하면 상급법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결정은요. 자, 아까 소송 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일단 예. 소송 정지의 효력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즉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당의 법관이 여전히 그 법원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요. 즉시 항고의 대상 또는 재항고가 가능하다. 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자, 인용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요청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 법관이요? 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결정에 관해서는 20조에 재판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에도 간이 기각결정 할 수 있겠죠. 자, 기각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20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유도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효과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가 됩니다. 효력은 인용 결정 시에 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자,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를 하는 거고요. 사유는 기피 원인, 그 다음에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그리고 재판은 기피에 관한 규정이 전부 다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적 기피, 회피 25조에 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법원은 끝나고요. 다음 시간은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